공개되지 않은 임무 수행 중 순직한 박민준 경정의 49제가 되는 날. 서울 하늘은 잔뜩 흐려 해가 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른 아침, 민준의 생모인 김 여사는 민준이 생전 모든 작전에 데리고 다녔던, 가장 아끼던 경찰견 누리를 데리고 조용히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흰 국화꽃다발이 발걸음을 따라 가늘게 떨렸다.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박민준 경정. 1988년생. 11개월 전 순직. 헌신적이고 용감했던 우수 경찰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향을 피우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아, 벌써 49제란다. K9 훈련병 시절부터 민준과 함께했던 누리가 바로 그때 무덤 앞에서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주인을 그리워할 때처럼 낑낑대는 것이 아니었다. 누리는 마치 끔찍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크고 다급하게 이상할 정도로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두 앞발로 무덤 앞부분에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김 여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누리야. 왜 그래? 그만해. 그녀는 겁에 질려 누리의 목을 끌어안았고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다. 하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크고 격렬하게 공포에 질린 듯 지저댔다. 연묘소에 성묘하러 왔던 한 부부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수근거렸다. 어머, 개가 저렇게 울부짖는 건 불길한 징조라던데. 무서워라. 순국선열 묘소인데 저렇게 파헤치다니. 진짜 무섭네. 여보, 우리 그냥 가요.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멀찍이 서 있던 한 노인은 한이 맺혀서 승천을 못했나 봐 하고 중얼거렸다. 저 흙더미 아래엔 과연 무엇이 감춰져 있는 걸까? 저희 영혼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다음을 따라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따뜻한 인류의 심장 박동이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는 우두커니 서서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가장 친한 동료이자 민준이 생사를 함께한 형제라고 불렀던 SO요, 서울경찰청 특공대 대원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야. 나다. 누리가 민준이 무덤 앞에서 미친 듯이 짖고 있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좀 와줄 수 있겠니? 전화를 받자마자 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개는 이유 없이는 절대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녀석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거기 그대로 계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진우가 현장에 도착했다. 여전히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다 발톱이 빠져 피가 나는 누리를 본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조용히 무덤으로 다가가 흙바닥에 귀를 대보았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뭔가 이상합니다. 아주 많이 이상해요. 그는 휴대폰을 열어 NFS,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젊은 여성 법의관이자 민준과 함께 여러 중요 사건을 맡았던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는 과묵하고 냉철한 사람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서연을 신뢰했다. 한서연 씨, 지금 당장 국립현충원으로 와요. 큰일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진우는 김 여사에게 안장식 날의 상황을 물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당시를 회상했다. 그날 그들은 굳게 닫힌 관 하나만 가져왔었어. 특수 임무 중이라 시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아들 얼굴 한번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게 했지.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들으면 들을수록 소름이 끼쳤다. 서연이 곧 도착했다. 그녀는 주저앉아 누리를 관찰하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등을 쓰다듬었다.
누리는 그녀를 향해 낑낑 소리를 한번 내더니 다시 무덤 쪽으로 고개를 돌려 흙을 파기 시작했다. 서연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이진우 씨, 만약 이게 정말 사람 냄새에 대한 누리의 반응이라면? 이 아래엔 민준 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빈관이라는 거예요. 진우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서연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혹은 시신이 바뀌었거나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민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들이 하나로 꿰맞춰지기 시작했다. 상부의 명확한 통보도 임무 기록도 없이 그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라는 사망진단서 한 장이 전부였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지나가다 한마디 내뱉었다. 세상에! 영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나 봐요. 김 여사는 그 말에 와르르 무너졌다. 아들아! 정말 내가 편히 쉬지 못하는 거라면? 엄마한테 알려다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누리가 갑자기 짖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들은 듯 귀를 쫑긋 세우고 똑바로 섰다. 무슨 일이지? 서연이 속삭였다. 누리가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어머니, 놀라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진우가 소리치며 그 뒤를 따랐다. 누리는 무덤 세 개를 지나 잡초가 무성한 작은 흙길을 가로질렀다. 누리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한 현충원 뒤편의 큰 덤불 옆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전보다 더 미친 듯이 지저대며 두 발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땅을 파헤쳤다. 진우가 즉시 소리쳤다. 한서연 씨. 손전등하고 삽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누리는 이성을 잃은 듯 으르렁거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도착한 서연이 손전등으로 땅을 비췄다. 진우 씨. 여기. 아주 최근에 매장한 흔적이 있어요. 진우는 허리를 숙였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큰 무덤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는 아들의 묘소에 주저앉아 있는 김 여사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지금 엄마를 부르고 있는 거냐? 그날 현충원에서의 기이한 일이 있은 후 김 여사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들의 충견 누리 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녀석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덤을 향해 울부짖으며 격렬하게 흙을 파헤치던 누리의 눈빛만이 맴돌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서연과 함께 다시 찾아왔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일했던 젊은 법의관으로 단순한 동료를 넘어 그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어제부터의 모든 상황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누리의 기이한 짖음과 반응에 대해 김 여사의 설명을 듣는 그녀의 두 눈은 의혹으로 가득 찼다. 진우는 무언가 은폐된 사실이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일 바로 동작구청에 법의학적 이상 징후 확인을 이유로 개장, 개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처음에는 당국도 망설였다. 하지만 전날의 사건은 이미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진 뒤였다. 주민들은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성묘하다가 무덤이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어제 지나가다 개가 미친 듯이 짖는 것을 봤는데 소름 끼쳤다고도 했다. 여론의 압박에 당국은 결국 법적 대리인과 증인을 대동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 무더운 어느 정오, 현충원에 우거진 나무 그늘 아래로 수백 명의 주민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뤘다. 나이든 이들은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기도를 올렸고 아이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 모든 시선은 새로 만들어진 무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눈물로 떠나보냈던 박민준 경정의 안식처로 향했다. 삽이 마른 흙을 파헤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김 여사는 진우에게 기댄 채 겨우 서 있었다. 누리는 쉴 새 없이 지저댔지만 그 시선은 계속해서 수십 미터 떨어진 덤불 쪽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두의 관심은 서서히 열리고 있는 무덤에만 쏠려 있었다. 마지막 삽질 소리가 관 뚜껑에 닿는 순간 서연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한 법의관이 손을 뻗어 봉인된 못을 하나씩 뽑아냈다. 그리고 쿵! 관 뚜껑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훅 끼쳐 나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시신도, 수의도, 단 한 조각의 천도 없었다. 그저 시든 국화 몇 송이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뿐이었다. 김 여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쓰러졌다. 주민들은 술렁였고 비명과 중얼거림이 뒤섞였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귀신이 고칼 노르디네. 서연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턱이 분노로 단단해졌고 두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서렸다. 바로 그때 누리가 으르렁 소리를 내며 개장 구역을 뛰쳐나가 근처의 덤불을 향해 질주했다. 현충원 전체가 울릴 듯한 녀석의 짖음이 군중 전체를 그쪽으로 이끄는 듯했다. 진우가 가장 먼저 뒤를 따랐다. 누리는 누군가 땅을 팠다가 성의 없이 덮어둔 듯한 살짝 파헤쳐진 흙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다. 서연이 즉시 소리쳤다. 여긴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어요. 마을 청년 몇몇이 즉시 삽과 괭이를 들고 파헤치는 것을 도왔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하얀 천 조각이 드러났다. 진우가 다급히 천을 걷어냈다. 경찰 제복을 입은 흑투성이의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피부는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아주 미약한 숨결이 남아 있었다. 민준 씨예요. 서연이 외쳤다. 김 여사가 울부짖으며 달려와 아들 옆에 주저앉아 거칠게 흔들었다. 민준아! 내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아들아. 민준은 대답이 없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손이 가볍게 움직였다. 그들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진우와 서연이 상태를 살폈다. 민준의 목에는 주사 자국이 선명했다. 약물을 주입당한 흔적이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맥을 짚었다. 약해요. 하지만 뛰고 있어요. 이럴 수가. 사망 선고에 사망 진단서, 장례식까지.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민준은 곧장 특별응급실로 옮겨졌다.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천운입니다. 이분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늦추고 체온을 극도로 낮춰 마치 사망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특수약물 주입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특수 임무에서나 볼 수 있는 수법입니다. 진우가 다그쳐 물었다.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소 36시간을 저 상태로 계셨던 겁니다. 만약 발견이 조금만 늦었다면 몇 시간 뒤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 김 여사는 병실 밖에 주저앉아 푹 꺼진 눈으로 하염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그럴 운명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으니까요. 회복실. 민준은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른쪽 손가락이 움직였고
호흡이 조금 더 고르게 돌아왔다. 그리고 누리, 침대 발치에 앉아 주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녀석은 작게 낑낑거리더니 이내 짧게 짖었다. 단 한 번의 짖음이었지만 그 소리 안에는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환희가 담겨 있었다. 서울대학교병원 특별회복실. 심박수 측정기가 작지만 긴장감 있게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김 여사는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아들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마르고 거칠어진 손등을 적시고 있었다. 충견 누리는 침대 바로 옆, 민준의 다리에 머리를 기댄 채 단 1초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민준의 목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그는 새하얀 병원 천장을 바라보았다. 흐릿하게 번지는 조명에 눈을 연신 깜박였다. 엄마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김 여사는 화들짝 놀랐다. 그녀는 아들에게로 몸을 숙였고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민준아! 민준아! 정신이 드니? 세상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 아들. 민준이 희미하게 웃었지만 갈라진 입술이 떨렸다. 그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전. 아직 죽을 수 없었어요. 엄마. 조국에. 아직 다 지키지 못한 맹세가 남아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려 불끈 쥔 주먹을 떨었다. 민준이 몇 번 거친 숨을 몰아쉬고는 말을 이었다. 말해야 합니다. 그놈들이 절 정말로 죽이러 오기 전에 그는 숨을 고르기 위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약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전 우리 팀과 함께 군사분 개선 근처의 한물자 집결지에 대한 비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평범한 임무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현장을 면밀히 살폈을 때 지하 벙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무기 창고가 아니었어요. 금지된 물품들이 쌓여 있었죠. 연안 레이더 기지지도, 국방전략 암호명까지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서연은 오싹함을 느끼며 한 걸음 물러섰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 상부에 보고하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최 대령님이 절 호출하셨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고 제가 신입 시절부터 절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전 그분이 엄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자네, 이걸로 뭘 할 생각인가?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고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전 본부에 보고하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희미하게 웃더군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무 착해. 착한 건 좋지만 멍청할 정도군. 그리고 전 그 직후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땐 희미하게 깜박이는 불빛, 퀴퀴한 흙냄새, 그리고 목에 주사바늘이 꽂히는 감각만 기억납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진우는 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무슨 약을 주사했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혈관이 하나하나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모든 게 깜깜해졌죠.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땐 전 묻히고 있었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남아있었어요. 흙이 저를 덮는 소리, 위에서 울부짖는 누리의 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모든 게 들렸지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몸이 떨려왔다.
마치 그 죽음의 순간을 다시 겪는 듯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붙잡았다. 그 생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러다 아주 작은 틈으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파헤쳐지는 흙의 옹기, 그리고 진우의 손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무덤처럼 차가운 땅 속에서 다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는 진우를 돌아보며 은혜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가 내 죽음을 믿지 않았어. 자네가 날 구한 거야. 자네와 누리가 날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낸 거라고. 진우가 친구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난 믿었어. 넌 박민준이니까. 조국에 진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을 놈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병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거친 숨소리와 심박수 측정기의 소리만이 울릴 뿐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하나하나, 그 경멸에 찬 웃음소리까지 전부 또렷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해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벙커가 있었고, 지도가 있었고, 암호화 장비도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아니, 이렇게 누워있을 수만은 없어. 이 조국이 한 뼘 한 뼘 팔려나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겠어? 난 아직 죽을 수 없어. 난 경찰관이니까. 난 인민의 군인이니까. 그의 외침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멈춘 듯했다. 서연이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싸우는 거예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다. 단 한 놈도 놓치지 않아 김 여사는 아들의 등 뒤에 서 있었다. 눈은 흐려졌지만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를 들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이 그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다시 싸우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누리가 마치 출정의 북소리처럼 크게 짖었다. 민준이 고개를 숙여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다. 잘했어, 누리야.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하지만 이제 난 돌아가야 해. 그리고 넌 예전처럼 나와 함께 할 거야. 누리가 민준의 손을 가볍게 핥았다. 그 모든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녀석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병원 유리창 너머로 죽음에서 막 돌아온 군인의 얼굴 위로 여린 햇살이 비쳤다. 하지만 그의 심장 속 불꽃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민준이 진우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다시 살아난 이상 그놈들에게 더 이상 퇴로는 없을 거야. 해가 막 지려 하는 저녁. 병실의 희미한 전등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노르스름한 빛을 던졌다. 민준은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열린 창밖으로 깊은 생각에 잠긴 눈을 돌렸다. 그의 마음속엔 아직 폭풍우가 그치지 않았다. 그 끔찍했던 기억들이 마치 조국을 배신한 자들을 향한 고발장처럼 겹겹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진우는 맞은편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서연은 옆에 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 여사는 여전히 방구석에 앉아 손수건을 꽉 쥔 채 죽음에서 돌아온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민준이 낮고 거칠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생매장당하기 약 한 달 전 해안 인근의 보급로를 합동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파주의 한 창고를 불시 점검하던 중
등재된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장비들을 발견했죠. 즉각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더 선명하게 기억해내려는 듯했다. 저는 은밀히 추적을 시작했고 장성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한 무리가 밤마다 공식 통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 창고 구역을 드나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심이 들었죠. 어느 날 밤, 목숨을 걸고 그들의 뒤를 쫓아 비밀 벙커에 도달했습니다. 진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비밀 벙커라고? 위치는? 모릅니다. 오래된 기술 구역 깊숙한 곳이었어요. 낡은 배수 시스템을 위장막으로 이용했더군요. 제가 잠입했을 때 전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해안 방어 시스템의 상세도면, 레이더 장비의 종류와 위치, 통신 주파수, 심지어 해병대의 교대 근무 시간표까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정보를 외부로 팔아넘기려던 걸까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환이었죠. 전 북한어, 함경도 사투리로 된 문서를 봤습니다. 직인이 찍혀 있었고 내부 암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김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들이 단순 사고로 죽었다고만 믿었던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민준이 말을 이었다.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철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 돌아선 순간 뒤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최대령이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이었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분이었죠.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다. 그가 했던 말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군. 박민준 그리고 전 그 약물을 주사당했습니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암흑이었습니다. 진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최대령. 2017년 간첩단 사건을 해결해서 표창까지 받았던 인물인데. 설마 서연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민준 씨 추모식에 유일하게 불참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민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 반역자들은 단순한 탐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아주 높은 곳에 낌새를 둔 자들이에요. 그는 침대 발치에 조용히 누워있는 누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소리가 문득 낮게 가라앉았다. 누리가 절 구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직접 훈련시켰고 낯선 물체를 감지하는 능력이 탁월하죠. 약물을 주입당하기 직전 제 냄새가 묻은 천 조각을 녀석의 목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명령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반드시 엄마를 찾아가라고. 진우가 놀라 물었다. 그럼 모든 게 누리 덕분이었던 건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전 이름 없는 무덤 속에서 썩어갔을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그리고 그 모든 정보는 사라졌겠죠. 반역자들은 성공했을 거고요. 김 여사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개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모든 사랑을 전하려는 듯이. 아들아, 엄마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몰랐다. 고작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널 산채로 묻다니.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강인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전 다시 싸우기 위해 살아 돌아온 겁니다. 그는 진우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다시 힘을 되찾았다. 난 살아났습니다. 난 전쟁터로 돌아갈 겁니다. 이 반역의 소굴에 있는 놈들, 한 놈 한 놈 제 손으로 직접 잡아넣을 겁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도 불꽃이 튀었다.
내가 곁에 있겠어. 끝까지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함께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죽은 줄 알았겠죠. 하지만 이젠 그들이 두려움에 떨 차례예요. 오민준이 웃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나날들 끝에 찾아온 희미한 미소였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국을 위해 사는 군인의 불꽃이었다. 그는 일어섰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걸음은 아직 불안정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반석처럼 굳건했다. 밤의 장막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민주는 느리지만 모처럼 단단하게 말했다. 그놈들은 배신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나는 이 조국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다시 살아나는 길을 택했다. 죽음의 문턱에서 깨어난 지 사흘째. 민준의 체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숨결 하나하나, 진우와 맞잡은 손의 악력, 서연을 향한 끄덕임 속에는 생명보다 더 질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맹세였다. 중심부를 바로 공격할 수는 없어. 민준이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밀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독화살처럼 정확하게 움직여야 해.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특수 임무를 수행하며 여러 비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반역의 실체가 지도부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들은 3인조 비밀 작전팀을 결성하고 붉은 깃발 작전이라는 암호명을 정했다. 단순하지만 명예가 아닌 오직 조국을 위해 싸우는 이들의 모든 긍지와 피를 담은 이름이었다. 각자의 역할은 명확했다. 민주는 기억과 미처 폐기되지 못한 자료들을 토대로 정보의 줄기를 잡았다. 진우는 기술, 감시 장비, 연락 및 안전을 책임졌다. 그리고 법의관 경험이 있는 서연은 데이터 분석, 현장 감식, 법적 증거 처리를 맡았다. 그리고 네 번째 멤버, 빠질 수 없는 누리도 함께였다. 그들은 잠입, 미행, 증거 수집의 나날을 시작했다. 외곽의 은밀한 접선 장소, 노래방 뒤편의 작은 밀실, 사찰의 낡은 불상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카메라. 모든 것들이 서서히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며 연결되었다. 한 폐가의 낡은 약상자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에서 그들은 동해안 국방 시스템 데이터 침투 계획을 발견했다. 방어선의 세부 사항, 순찰 일정, 심지어 도서, 지역 신호소의 암호까지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매국 행위가 아니야. 머나먼 섬에서 복무 중인 수천 명의 장병들의 피를 파는 짓이라고 기록된 낯선 명령어들을 확인하던 서연이 싸늘하게 말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USB 전달 장소로 지목된 수로 옆 낡은 창고에 잠입했을 때 상황은 예기치 못하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서연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다. 0.5초만 늦었어도 그녀는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황금빛의 물체가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누리가 그 총알을 막아선 것이다. 총알은 녀석의 아버개를 살짝 스쳤고 털 한쪽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 서연은 주저앉아 녀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누리야, 왜 날 구한 거야? 그녀는 목이 메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충경 곁에 무릎을 꿇었다. 누리의 눈에는 원망 따윈 없었다. 오직 총을 들지 않은 군인의 충성스러운 눈빛만이 담겨 있었다. 녀석도 아는 거야, 민준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지 녀석도 알고 있어. 바로 그날 새로 수집한 비밀 데이터를 확인하던 진우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이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최민호 대령. 민준의 상관이었고 민준이 갓 입대했을 때 그를 이끌어 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럴 리가, 서연이 외쳤다.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신 분입니다. 제게 특수 훈련을 받을 기회를 주셨던 분이라고요. 절대 깃발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민준이 거칠게 말했다. 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주먹을 쥐었다. 진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다. 한때는 그도 그렇게 믿었겠지.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야. 하지만 우린 변할 권리가 없어. 조국에 대해서는 의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연이 정성껏 붕대를 감아주고 있는 누리의 어깨 상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달궈진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한때는 그를 스승이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죄인이라 부를 겁니다. 그들이 임시 거점으로 삼은 작은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목의 뿌리처럼 깊게 파고든 권력의 모든 틈새에 스며든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깨달았다. 만약 자신들이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일을 하겠는가? 그리고 오직 땅 속에서 살아 돌아온 자, 충성스러운 개 한 마리,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맹세를 품은 자만이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진우의 전화가 울렸다. 메시지는 단 2줄이었다. 화천 숲속 창고. 하드 드라이브. 지도. 모든 증거. 자정전 확보해야 함. 민주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자의 피로감이 없었다. 오랜 적과 마주한 군인의 불타는 투지만이 존재했다. 이번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었다. 시간이 없어. 민준이 진우와 서연에게 빠르게 말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삭제될 거야.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길을 나섰다. 누리는 뒷좌석에 앉아 민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시선을 고정했다. 마치 이 싸움이 생사를 가르는 전투임을 녀석도 아는 듯했다. 창고는 한때 전쟁 기지였으나 지금은 버려져 잡초가 우거진 춥고 스산한 화천숲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나무 뿌리를 비추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창고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누군가 얼마 전에 이곳에 들어왔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진우가 전문 해체 도구를 사용했다. 몇 초 후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톡 쏘는 화약 냄새가 풍겨나왔다. 세 사람은 마치 맹수의 소굴에 들어가는 듯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칠흑같이 어두운 창고 안, 썩어가는 나무 상자들과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사이로 시멘트 받침대 위에 놓인 군용 금고가 보였다. 그 위에는 휘갈겨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자료는 여기 있다. 하지만 순순히 내줄 생각은 없지. 그 순간 누리가 경고하듯 으르렁거렸다. 천장 구석에서 붉은 신호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시한폭탄. 서연이 경악했다. 진우가 속삭였다. 함정이야. 우리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금고로 달려가 연결된 전선들을 확인했다.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나타났다. 4분 36초.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진우가 폭탄 해체 도구를 꺼냈다. 손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줘. 서연 씨, 밖에 나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예비 USB로 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해요. 민준이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서연은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USB를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고 있었다.
누리는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입구에서 눈을 떼지 않고 으르렁거렸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3분 12초, 2분 40초, 1분 57초. 두 남자는 창구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주는 한때 중동 전장에서 폭탄을 해체했던 기억을 되살려 프로그래밍된 듯 침착하게 전선 하나하나, 나사 하나하나를 풀어냈다. 44초. 세 번째 빨간 선. 파란 선은 자르지 마.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작게 말했다. 진우가 따랐다. 1초. 2초. 찰칵. 타이머가 멈췄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폭탄. 잠시 멈췄어. 민준이 외쳤다. 빨리 밖으로 던져. 진우와 민준이 함께 폭탄을 들어 올려 미친 듯이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고 근처 계곡을 향해 던져버렸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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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음이 밤의 정적을 찢었고 붉은 불길이 깊은 숲속의 횃불처럼 높이 솟아올랐다. 숲의 새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아올랐고 폭발음이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쳤다. 세 사람은 망연자실했다. 민준이 손으로 이마를 닦았다. 폭탄을 던질 때 나무 파편에 긁혀 어깨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증거를 지켜낸 것이다. 금고 안에서 그들은 하드드라이브, 불법 무기 유통 경로 지도, 그리고 관련자 명단을 찾아냈다. 그 명단에는 최 대령과 006 록시씨라는 암호로 표기된 미스터리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 기호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006 록시씨. 이 암호는? 이럴 리가. 민준도 그 자리에 굳었다. 그도 이 암호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군 최상위층, 장성급이나 총국 내 누군가에게만 부여되는 기호였다. 서연이 속삭였다. 그렇다는 건? 최 대령이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가 숲의 밤공기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최 대령은 졸에 불과해. 그의 뒤에는 이 피해 장기판을 조종하는 거대한 손이 있어 그들은 신속하게 데이터를 백업하고 위성을 통해 최고위층에 전송했다. 전송하는 동안 무선 신호가 방해를 받았다. 누군가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진우는 과거 동해 작전에서 그들을 구했던 자신이 직접 개조한 특수해독 장비를 사용해야만 했다. 신호 전송 성공.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누리가 숲 입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지저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총을 뽑아 들었다. 진우도 전투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부터 늘어뜨린 줄에 매달려 내려온 봉투 하나뿐이었다.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이를 갈았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끝까지 가고 싶다면 기꺼이 상대해주지. 하지만 다음번엔 내가 룰을 정한다. 서연은 USB를 꽉 쥔 채 전에 없던 두려움을 느꼈다. 진우가 속삭였다. 시작됐어. 민준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야. 지하 전략실의 공기는 그 작은 USB 하나가 열어젖힌 어둠의 문 때문에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민준이 노트북에 USB를 꽂자마자 일련의 최고 기밀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다. 단순한 지도나 암호 명령이 아니었다. 정교하고 잔인한 거대 암흑 조직의 전모였다. 한 줄 한 줄의 글, 한 장 한 장의 사진, 한 토막 한 토막의 녹음 파일이 차례로 나타나며 세 사람 모두 예상치 못했던 한 인물을 지목했다.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한민국 합동참 모차장, 윤태영 중장. 존경받는 상징이자 민준이 한때 대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남자였다. 민준은 입을 굳게 다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정의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경찰에 입문했고, 윤태영은 그가 경력에서 첫 번째 좌절을 겪었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준 사람이었다. 수없이 그에게 격려를 받았고, 자네의 신념과 이상을 절대 잃지 말게라는 그의 말은 민준의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이 바로 그 손에 의해 갈갈이 찢겨버린 것이다. 서연은 윤태영이 직접 설립한 비밀 조직 검은 원탁회, 블랙 라운드 테이블에 대한 기록을 읽으며 몸을 떨었다. 이 조직은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을 정치적 꼭두각시로 양성하는 곳이었다. 명단에 적힌 이름들은 그녀를 구역질나게 했다. 대부분이 낯익은 얼굴들, 수많은 전략회의에 함께 참석했던 자들, 어깨를 두드리며 조국을 위하여를 외쳤던 자들이었다. 모든 것이 긴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손을 세게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낮지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조국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배신한 겁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준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고 일어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바닥에 꽉 쥐고는 서연과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무서울 정도의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역사는 우릴 비겁자로 기록할 겁니다. 마주 선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타오르는 같은 불꽃을 담은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전 진실이 죽어야 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우가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라이브 스트리밍. 모든 것을. 편집도, 은폐도 없이 민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들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았다. 합참차장을 고발하고 국가를 조종하는 비밀 조직을 폭로하는 것은 스스로 총구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만약 오늘 그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자신처럼 생매장당할 또 다른 누군가가 생길 것이고 수많은 군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쓰러져 갈 것이며 국민들은 영원히 저 반역자들이 쓴 위장의 가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과거 고위급 임무 수행 시 지급받았던 위성을 통한 독립 송출 시스템을 준비하며 신호 암호화 모드를 켰다. 세 사람이 마치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듯 모든 준비 과정은 세심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진우는 가방을 열어 모든 자료 사본을 꺼내고 라이브 스트리밍 중 화면에 띄울 수 있도록 분류하고 정리했다. 서연은 증거 사진들을 배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준의 목숨을 구했던 충견 누리는 그의 발치에 바싹 엎드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여성마저도 이곳의 공기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님을 아는 듯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기 1분 전, 민준은 똑바로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진우와 서연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두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적어도 전 진실의 편에 서서 외롭지 않게 됐군요.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가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맹세도, 구호도 필요 없었다.
단 하나의 눈빛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세 사람 모두의 목숨과 맞바꿀 수도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다. 그룹 전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진실을 라이브로 방송하기로 결심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오래된 서울의 지붕 위로 어둠이 여전히 배회하고 있었다. 작은 방 안, 유일한 빛은 책상 한가운데 놓인 노트북에서 흘러나와 준비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불타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분노와 불굴의 의지만이 타오를 뿐이었다. 서연이 카메라 각도를 조절했다. 진우는 방금 추출한 기밀 데이터가 담긴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충견 누리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악은 이미 조직의 골수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생존자인 그들은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준비해. 진우가 가볍게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카운트다운이 표시된 화면을 스쳐본 뒤 클릭했다. 화면이 밝아졌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었다.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애국가를 배경으로 민준의 엄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떨림이 없었다. 저는 박민준 경정입니다. 한 달여 전 사망자로 보고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신당했고 입막음을 위해 약물을 주입당하고 생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온 나라가 순간 정지한 듯했다.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십만, 그리고 수백만 명이 라이브 스트리밍에 접속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폭발했다. 화면 속에서 민주는 모든 자료, 모든 지도, 반역자들의 명단이 찍힌 사진, 검은 원탁회의 대화 녹음 파일, 내부 간첩 양성 명단이 담긴 USB, 국방 시스템 침투 계획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명확하게 대조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더 이상 모호한 고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폭로였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증인 앞에서 생중계되고 있었다. 민주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한때 동료이자 스승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조국의 등을 돌렸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그가 어떻게 붙잡혔고 약물을 주입당했으며 생매장되었는지, 그리고 유일하게 충성을 지킨 네 발의 친구, 누리 덕분에 어떻게 발견되고 구조되었는지를. 그들은 제가 땅속에서 영원히 침묵할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애국심을 간직한 분들께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민준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칼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경악과 지지의 댓글이 쏟아지는 동안 서연의 휴대폰에서 진우의 귀로 다급한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김 여사님 댁, 괴한 침입.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민준이 반응하기도 전에 누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으르렁거리더니 화살처럼 문을 향해 뛰쳐나갔다. 카메라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카메라를 붙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확연히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어. 민준이 외쳤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계속되고 있었고 수백만 명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헤드셋을 집어들고 원격 경호팀에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7번 보호 지적.
지금 당장 김 여사 댁으로. 최우선 등급. 그 시각. 시골의 작은 집. 김 여사는 뒷문을 부수고 들어온 두 개의 검은 그림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한 놈이 총을 꺼내려던 순간 누리가 비처럼 달려들었다. 녀석은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총을 든 놈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물어뜯었다. 김 여사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누리야. 조심해, 얘야. 하지만 누리는 멈추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제때 도착해 남은 한 놈을 제압하고 김 여사를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누리는 다리에 가벼운 자상을 입었고 붉은 피가 배어 나왔다. 집이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에도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는 폭풍의 한가운데 선 민준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이 제 마지막 날이 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나라는 결코 팔려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었던 우리는 다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이 폭발했다. 네티즌들이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뉴스 채널들이 긴급 속보를 쏟아냈다. 박민중 경정, 매국노는 심판받는다. 같은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다. 그날 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잠들지 못했다. 그들은 휴대폰과 컴퓨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예비군과 지역 자위대가 자체적으로 소집되었다. 모두가 준비 태세를 갖췄다. 조국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 군인의 피와 눈물 섞인 외침에 잠에서 깨어났다. 화면 뒤편에서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누리의 상처를 붕대로 감아주고 있었다. 개이 등에 묻은 피를 닦아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우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결연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들은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 화면 너머 숨어있던 자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숨겨진 적을 추적하는 작전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지만 거세게 시작되었다. USB에서 나온 모든 정보, 증거, 신원은 민중과 진우, 서연에 의해 단 하나의 허점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분석되고 대조되었다. 민준의 대부였던 윤 합참차장.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인물이 바로 군 조직을 농락하고 국가 안보를 외세에 팔아넘기던 비밀 조직 검은 원타크의 핵심 인물, 즉 흑막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가 국경 너머의 파트너들을 비밀리에 만나곤 했던 서울 외곽의 한 별장. 진우의 지휘 아래 특수임무대가 조용히 그곳을 포위했다. 민주는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책임감만이 서려 있었다. 땅 속에서 돌아온 군인으로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별장 문이 열렸을 때 윤 차장과 몇몇 측근들은 여전히 피처럼 붉은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날이 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을 뿐이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도전적이면서도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너희들이 이겼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흐르는 배신의 피를 막을 순 없을걸.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저기 국경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는 적나라한 진실을 드러내며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민주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지옥을 거쳐온 군인의 기백이 담겨 침착하고 단호했다.
저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했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체포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자신을 스승으로, 아버지로, 이상적인 모델로 따랐던, 그리고 자신이 조국의 심장에 가장 깊은 칼을 꽂았던 바로 그 순간에도 신념을 꺾지 않은 민중 같은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특수 차량이 뒤로 짙은 어둠을 남기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속에서는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도 웃지도 않았다. 그저 한때 가족처럼 여겼으나 이제는 범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 별장을 조용히 걸어 나올 뿐이었다. 기지로 돌아오자 모두가 그를 환영하기 위해 쏟아져 나왔다. 서연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에 복받쳐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진우는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수천 마디의 감사를 대신하는 고갯짓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그 순간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김 여사는 텐마루에 앉아 초조한 눈빛으로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아. 괜찮은 거니? 그녀가 흐느꼈다. 민준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우는 것을 허락했다. 약해서가 아니었다. 가장 성스러운 것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여정의 말없는 영웅, 누리가 어디선가 달려와 민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짧게 짖었다. 마치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보고하는 듯했다. 그 순간 팀원들 모두가 말을 잃었다. 숨막히는 긴장의 나날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었다. 그들은 우두머리를 밝혀냈고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반역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밤낮으로 지켜보던 수백만 한국인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애국심을 일깨웠다는 것이다. 그날 밤, 온 나라는 승전보로 들끓었다. 하지만 민준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작은 부엌에 앉아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것을 택했다. 어머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저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닌 끝없는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민준은 알았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적어도 격동의 시대 한가운데에 정의의 깃발은 굳건히 세워졌다. 그리고 땅속에서 걸어 나온 군인인 그는 그 깃발이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파도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 전쟁이 끝난 지 3개월 후 서울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지만 민중과 함께 생사의 순간을 넘겼던 이들의 마음속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공식 발표했다. 반역 조직의 핵심 인물 전원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엄중한 처벌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특별 비공개회를 끝으로 종결되었다. 한때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정보들은 이제 정론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진실의 일부만을 알 뿐이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조용한 희생, 고통스러운 헌신, 그리고 굳건한 충성심은 오직 그들만이 온전히 이해할 따름이었다. 땅속에 생매장되었다가 충견의 광기 어린 지짐에 의해 살아 돌아온 경찰, 박민준 경정은 엄숙한 기념식에서 국가 영웅 경찰로 추대되었다. 국방부 장관, 최고위 지도부, 그리고 특수임무팀 전원이 그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훈장을 받기 위해 연단에 선 민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내 그는 한 걸음 물러서서 지도부에게 고개를 숙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영광은 사양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가 있다면 그건 저를 죽음에서 끌어낸 제 네 발의 친구, 누리입니다. 누리야말로 이 조국에 대한 충성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든 이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민준의 발치에 얌전히 앉아 마치 주인의 말을 다 알아듣는 듯한 충견 누리를 바라보았다. 곧이어 경찰청과 국방부의 제안이 통과되었다. 누리의 모습을 본뜬 동상을 제작하여 경찰청 본관 정면에 세우고 받침돌에는 이런 문구를 깊이 새기기로 했다. 충성스러운 버디여, 애국하는 영혼을 구하다. 동상 제막식이 열리던 날, 가벼운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저 충견의 직감 덕분에 땅속에서 살아 돌아와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반역의 시스템 전체를 뒤집어 엎은 한 군인의 기묘한 이야기를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전국 각지에서 민준에게 안부와 감사를 전하는 편지가 쏟아졌다. 국경, 북한, 과해 교전에서 아들을 잃은 광주의 한 어머니도 있었고 한 노병은 자신이 받았던 낡은 훈장을 민준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그것은 두 세대 군인 간의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민준은 꽃다발과 명예에 둘러싸인 영웅의 삶을 택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어머니가 차려주는 저녁밥이 기다리고 누군가 대문 앞에 서면 누리가 우렁차게 지저대는 그 옛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오후 서울의 따스한 햇살 아래 민준은 툇마루에 앉아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눈을 감은 채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든 기색이 보이는 누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김 여사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어머니의 마음이 전하고픈 모든 말을 이미 다 하고 있었다. 어머니, 민준이 고백처럼 나직이 불렀다. 제가 해냈습니다. 조국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 시대의 장을 닫았지만 수백만 한국인의 가슴 속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민준과 누리의 이야기는 전국의 학교 국방 교육 자료에 수록되었다. 애국심이란 그저 웅장한 구호가 아니라 악이 만연할 때 맞서 일어설 수 있는 선택이며 어둠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맞잡는 손길이며 그리고 수천의 침묵 속에서도 울려 퍼져 하늘의 영혼까지 뒤흔드는 단 한 번의 지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산증거로서 당신은 혹시 가슴이 메어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애국심에 불타오르게 하는 이야기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게는 배신한 동료에 의해 생매장되었다가 충견 누리에 의해 구조된 박민준 경정의 이 여정이 단순히 기이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애, 모성애, 우정에 대한 깊은 메시지이며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반역의 세력도 꺾을 수 없는 신성한 조국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눈물을 쏟게 한 것은 아들의 가짜 무덤 옆에 무너져 내린 김 여사의 모습이나 민준이 땅속에서 깨어난 순간 혹은 누리가 주인의 어머니를 공격하는 자의 팔을 물어뜯던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준이 수천의 존경 어린 눈빛 속에서 태극기 앞에 서서도 고개를 숙이며 내뱉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조국에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내리치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 한국 땅에 산다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선조들의 피와 살을 지키고 보호하며 계승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제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악인이 정의의 가면을 쓸 수 있고 반역자가 지도자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빛은 민준처럼, 서연처럼, 진우처럼, 그리고 조국을 지키는 전쟁에서 쓰러져간 수백만 명의 국민처럼 감히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창한 묘비의 이름이 새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의의 편에 서기를 택했던 사람들로 기억되기만 하면 됩니다. 조연처럼 보였던 충견 누리는 실은 이 이야기 전체의 영혼이었습니다.
누리는 단순히 주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패와 배신, 그리고 무관심으로 흐려져 가던 한 국가의 영혼을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조국을 위해 살고 죽는다는 그 본래의 이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드리는 것은 단순한 재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현실에 지친 누군가에게 다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의 이 안정이 수많은 피와 눈물의 결과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부디 저와 함께 이 정신을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영혼의 아름다움을 구독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저는 이처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진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여러분의 감동, 여러분이 배운 점, 혹은 그저 민준 같은 이들과 누리 같은 충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한마디를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선한 이야기들이 올바르게 전달된다면 잠자고 있는 세대 전체를 일깨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 모든 댓글, 모든 관심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는 벽돌 한 장이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